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해병대 수색대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할머니를 괴롭히는 고등학생들을 참교육하면서 인간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6개월간의 파병 임무는 강지우 중사의 온몸에 바다의 소금기와 화약 냄새를 깊숙이 새겨놓았다. 청해부대 38진 소속으로 검문 검색대 팀의 부팀장이었던 그녀에게 망망대해 위의 구축함은 집이었고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고속단정을 타고 접근하는 매 순간은 생사를 가르는 실전이었다. 칠흑 같은 밤 파도를 가르며 적선에 오를 때의 긴장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하는 찰나의 판단, 그리고 임무 완수 후 동료들과 나누던 안도의 한숨. 그 모든 것이 엊그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햇살은 아덴만의 자결하는 태양과는 다른 나른하고 부드러운 온기를 품고 있었다. 6개월 만에 밟는 고국의 땅. 하지만 지우의 몸은 아직 이곳의 평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승. 마중 나온 국방부 관계자들의 격려와 인사를 뒤로하고 그녀는 홀로 공항철도 직통열차 플랫폼으로 향했다. 위장 무늬가 희미하게 남은 군용 더플백이 어깨를 묵직하게 짓눌렀다. 주변은 온통 여행의 설렘과 재회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 뿐이었다. 유모차를 끌고 웃는 젊은 부부, 캐리어를 끌며 종알거리는 대학생들, 두 손을 꼭 잡고 마중 나온 노부모의 품에 안기는 유학생.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지우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훑었다. 사람들의 동선, 손에 들린 물건, 표정의 미세한 변화. 저 남자는 왜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리는가? 저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는 무엇인가? 습관처럼 형성된 위협평가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곳은 전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경계해야 할 해적도 테러리스트도 없었다. 오직 평범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만이 파도처럼 넘실거릴 뿐이었다. 이제 그만. 지우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눈을 감았다 뜨며 강제로 몸의 긴장을 풀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아무 방해도 없는 온전한 휴식이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 그곳에서 며칠간은 세상과 단절된 채 잠만 자고 싶었다. 공항철도는 서울역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아늑했다. 회색빛 빌딩 숲과 푸른 아파트 단지, 한강의 은빛 물결. 그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덴만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바로 저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상 속으로 돌아오니 마치 투명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그녀는 익숙하게 4호선으로 환승했다. 퇴근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지하철 내부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지우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더플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짧게 자른 머리와 다부진 어깨,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몇몇은 그녀가 군인이라는 것을 눈치챈 듯 힐끔거렸다. 그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지우는 애써 외면했다.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지만 아무것도 재생하지 않았다. 그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유리창에 맺혔다. 그곳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서슬을 품은 28살의 해병대 중사가 비치고 있었다. 전쟁의 기억은 파편처럼 떠올랐다.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던 조준경, 땀으로 축축한 방탄 헬멧의 감촉,
등 뒤에서 터져나오던 동료의 거친 숨소리. 그 기억들은 평화로운 지하철의 소음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는 모두 잊고 평범한 강지우로 돌아가야 했다. 지하철은 여러 역을 거치며 사람들을 태우고 내렸다. 이수역을 지나 동장역에 가까워질 무렵 지우는 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집은 동장역 근처였다. 국립서울 현충원이 가까워 유난히 조용한 동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요함이 있는 곳이었다. 출입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이번 휴가 때는 뭘 할까? 일단 밀린 드라마부터 보고 친구 녀석들 얼굴도 한번 봐야지. 그리고 평범한 20대의 휴가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던 그때였다. 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지우가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시야 한 구석으로 위화감이 느껴지는 한 무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힘없이 바라보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낡고 다른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는 쪽을 찧어 비녀를 꽂았고 무릎 위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소담하게 놓여 있었다. 깊게 팬 주름과 검버섯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만 그 모습은 정갈하고 단아했다. 아마도 동장역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리라. 지우는 짐작했다. 문제는 할머니를 애워싸고 있는 4~5명의 고등학생들이었다. 남학생 3, 여학생 2. 교복을 제멋대로 줄여 입고 머리는 울긋불긋하게 염색한 누가 봐도 소위 노는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객차 한가운데를 저희 안방처럼 차지하고 있었다. 한 남학생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시끄러운 힙합 음악을 틀어놓았고 다른 학생들은 그 비트에 맞춰 몸을 흔들거나 자기들끼리 욕설을 섞어가며 떠들었다. 주변 승객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다. 괜히 엮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무언의 공포가 객차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침묵을 자양분 삼아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아, CX. 냄새. 무리의 중심에 있던 남학생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시선은 정확히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향해 있었다. 무슨 냄새? 파스 냄새. 옆에 있던 여학생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대화는 크고 명료해서 음악 소리를 뚫고 지우의 귀에 정확히 박혔다. 몰라. 그냥 그 있잖아. 늙은이 냄새. 늙은이 냄새라는 말에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몇몇 승객이 경악에 찬 눈으로 학생들을 쳐다봤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응을 즐기는 듯 했다. 지우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파병지에서 겪었던 그 어떤 위급 상황보다 불쾌하고 역겨운 감정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긴 한국이고 자신은 휴가 중인 군인이다. 민간인의 일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여학생이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물었다. 야, 여기서 피우면 안 돼. 친구가 말렸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연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다. 그리고는 마치 과시라도 하듯 할머니의 얼굴 쪽으로 연기를 후 하고 내뿜었다. 컥컥. 매캐한 연기에 할머니가 고통스럽게 기침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주름진 손으로 입과 코를 막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 작고 무력한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무릎 위에 놓인 국화꽃 다발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성은 마비되고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해병대 훈련소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해병은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는 존재다. 지금 지우의 눈앞에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존중받아 마땅한 한 노인이 명백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주변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나 다름없었다. 야, 담배 꺼. 진짜. 아, 왜 이래. 한 모금만. 근데 할매, 그거 방탄유리야? 연기 다 막아내네. 학생들의 낄낄거리는 조롱소리가 지우의 귓가를 때렸다. 할머니의 고개는 더욱 깊이 숙여졌다. 그 어깨의 떨림이 절망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저분은 6.25 전쟁을 겪었을 수도,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냈을 수도, 혹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남편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지우가 아덴만에서 지키려 했던 일상의 주인이자 이 나라의 뿌리 그 자체인 분이었다. 그런 분이 지금 고작 철없는 아이들의 유희거리로 전락해 모욕당하고 있었다.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망설여서도 안 됐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인의 시비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자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력이었다. 지우는 어깨를 짓누르던 더플백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휴가 복귀가 늦어질 수도 있겠군. 그런 건조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어폰을 빼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다. 그녀의 몸에서 평화로운 일상에 적응하려 애쓰던 나른함이 사라지고 오직 단련된 군인의 날카로운 기운만이 남았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듯한 변화였다. 주변 승객 몇몇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학생 무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경멸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서늘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만이 존재했다. 전장에서 적을 마주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열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동장역 플랫폼으로 완전히 들어섰다. 출입문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강지우 중사는 결심했다. 행동하기로. 치이그. 압축 공기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지하철 출입문이 양옆으로 열렸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생 무리와 강지우 중사 주변의 공간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우는 성큼성큼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목표를 향해 최단 거리로 나아가는 포식자의 움직임과도 같았다. 시끄럽게 떠들던 학생들은 낯선 여자의 등장에 잠시 대화를 멈추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아줌마는? 가장 먼저 시비를 건 것은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학생이었다. 염색한 머리를 애써 넘기며 껄렁한 자세로 지우를 막아섰다. 지우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지우는 허리를 숙여 할머니와 눈을 맞췄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겁에 질린 눈으로 지우와 학생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 다발을 더욱 꽉 붙잡았다. 지우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쥔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마주했다. 학생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객차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녀의 말은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건조한 어조였다. 학생들은 잠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 뭐야, 이 아줌마. 정의의 사도 납셨네.
우리가 뭘 어쨌다고. 사과? 미쳤나 봐. 아줌마 갈 길 가세요. 괜히 끼어들지 말고. 여학생 하나가 지우의 팔을 밀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지우의 팔에 닿기 직전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살짝 비틀어 그 손길을 피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른 움직임이라 여학생은 자기가 헛손질을 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리더 남학생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지우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교복 위로도 제법 다부진 체격이 드러나 보였다. 야, 아줌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꺼지라고. 운동 좀 했나 본데 어디서 나대? 그는 과시하듯 어깨를 으쓱하며 지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역한 담배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가 확 끼쳐왔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어르신께 사과하고 여기서 조용히 내려. 지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남학생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턱을 만지려는 듯한 명백한 성희롱의 의도가 담긴 손길이었다. 그 순간 지우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폭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편의 정교한 기술 시연에 가까웠다. 남학생의 손이 그녀의 턱에 닿기 직전 지우의 왼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오른손은 그의 팔꿈치 관절 부위를 정확히 짚었다. 지우는 남학생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그의 팔을 비틀며 몸을 반바퀴 회전했다. 악! 남학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거구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허공에서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지우는 그의 팔을 꺾은 채로 그의 체중을 이용해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눌렀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근접 전투기술 CQC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학생의 무릎이 지하철 바닥에 그대로 꿀렸다. 그의 팔은 등 뒤로 완전히 꺾인 채 지우의 손에 제압당해 있었다. 아파. 놓으라고. 고통과 굴욕감에 남학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불과 몇 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객차 안의 모든 승객들도 마찬가지였다. 시끄럽던 블루투스 스피커 음악만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지우는 남학생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과해. 뭐라고? 어르신께.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했다. 그녀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가자 남학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결국 굴복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그의 외침은 객차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우는 그제야 그의 팔을 놓아주었다. 남학생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꺾였던 팔을 부여잡고 끙끙거렸다. 다른 학생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일으켜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다. 어르신, 이제 괜찮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외쳤다. 경찰 불렀어요. 경찰 온대요. 한 승객이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소리쳤다. 플랫폼 저편에서 영무원들과 경찰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저앉았던 남학생은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지우를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저 여자가 갑자기 와서 사람을 팼어요. 저 여자 폭행죄로 신고할 거라고요.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다가오는 경찰들을 응시했다. 휴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후회는 없었다. 동자격 플랫폼은 순식간에 사건의 현장이 되었다. 출동한 경찰 2명과 영무원들이 주변을 통제하며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왔다. 김태식 리더 남학생은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팔을 부여잡고 고통을 과장되게 연기하며 소리쳤다. 저 여자입니다. 경찰 아저씨, 저 여자가 다짜고짜 와서 저를 폭행했어요.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강지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치 군사 재판에 선 피고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이에게는 억울함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쳤다. 선생님, 잠시 저희와 경찰 지구대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하니까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경찰관이 지우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학생 무리와 휠체어를 탄 할머니, 그리고 지우는 근처 사당지구대로 향하게 되었다. 몇몇 승객이 제가 봤어요. 저 학생들이 먼저 잘못했어요. 라고 외쳤지만 현장은 이미 혼란스러워 그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사당지구대의 좁은 사무실은 순식간에 북새통이 되었다. 한쪽에는 김태식을 비롯한 학생들이 부모님과 통화를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지우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는 불안한 기색으로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이어 고급 세단을 타고 온 듯한 김태식의 어머니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아들의 헝클어진 모습과 과장된 앓는 소리를 보더니 이성을 잃고 지우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다짜고짜 애를 패?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변호사 부를 거야. 밥에 어림도 없어.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분노를 받아내고 있었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김태식의 어머니를 더욱 자극했다. 경찰들이 나서서 그녀를 말려야 할 정도였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입을 맞춘 듯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 여자가 갑자기 오더니 시비를 걸었어요. 할머니가 불편해 보여서 자리 비켜드리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욕하면서 때렸어요. 제가 말리려고 하니까 제 팔을 꺾고 바닥에 내리꽂았어요. 특수폭행이에요, 이거. 그들의 거짓말은 너무나 태연해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였다. 상황은 명백히 지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폭행의 증거는 김태식의 몸에 남아 있었고 지우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정당방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담당 경찰관의 얼굴에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담담하게 사실만을 진술했다.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어르신을 향해 담배 연기를 뿜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제지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남학생이 먼저 위협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해 제압했을 뿐입니다. 폭행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간결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김태식의 어머니는 거짓말. 어디서 군인 나부랭이가 사람을 패놓고 발뺌이야? 라며 악을 썼다. 바로 그때였다. 지구대 문이 열리며 앳돼 보이는 한 청년이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었다. 아까 지하철에 같이 탔던 사람인데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긴장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태식의 어머니의 기세등등하던 표정도 순간 굳어졌다. 경찰관의 눈이 반짝였다. 영상, 말씀이십니까? 이쪽으로 와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관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을 건넸다. 이어서 조금 전 플랫폼에서 소리쳤던 중년 남성도 증언을 돕겠다며 들어왔다. 전세가 역전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관은 청년이 건넨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시시각각으로 변해갔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지구대 안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펼쳐지고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늙은이 냄새라고 조롱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할머니의 얼굴을 향해 무심하게 내뿜어지는 전자담배 연기,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승객들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은 지우가 개입하는 순간을 지나 김태식이 그녀를 향해 성희롱적인 손짓을 하며 다가서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우의 제압 기술은 폭력이라기보다는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정교한 제어 동작에 가까웠다. 영상 속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요구는 사과 단 하나였다. 에이, 이게. 영상을 다 본 경찰관은 할 말을 잃은 듯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쳐다봤다. 학생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태식의 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모든 거짓말이 발가벗겨진 순간이었다. 아이고, 아가씨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마워. 한쪽 구석에 있던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휠체어를 움직여 지우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괜히 이 아가씨만 나쁜 사람 될까봐. 정말 미안하고 고맙소. 그 진심 어린 감사에 경찰서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지우의 편으로 돌아섰다. 경찰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지우를 향해 경의를 표하듯 말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황 파악이 늦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무고의 위증까지 하려고 했어? 공공장소 흡연, 노인학대, 폭행 협박까지. 사안이 아주 무겁다. 공식적인 신원 조회 과정에서 지우의 신분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중사 강지호. 파병 임무 완료 후 휴가 중. 모니터에 뜬 그녀의 신상 정보를 본 젊은 의경의 입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청해부대 파병 군인. 그것도 험하기로 소문난 해병대 여군 부사관. 경찰관들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지우의 행동은 정당 방위 및 제3자 방어로 인정될 것이 확실해 보였다. 반면 학생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그들의 부모는 조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지우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가 지구대를 나설 무렵 인터넷은 이미 들끓기 시작했다. 영상을 찍었던 청년이 양심의 가책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학생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을 지하철 무개념 고딩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기 때문이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누군가 경찰서에서 나온 지우의 뒷모습 사진을 찍어 올리며 저분이 그 여군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지하철 특전사녀, 해병대 참교육 누나 등 온갖 별칭이 붙으며 강지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세상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했던 휴가는 이제 절대로 조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그녀의 군용 더플백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강지우가 그토록 원했던 고요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이미 그녀의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지하철 해병대 여군, 불의에 맞서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녀가 학생을 제압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조회수 수백만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댓글창은 전쟁터였다. 이 시대의 진정한 군인. 강지우 중사님 멋지십니다. 저런 학생들은 맞아도 싸다. 참교육 이응지읒. 저분이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군인이라니 자랑스럽다. 해병대는 역시 다르네. 여자분이 어떻게 저런 힘이. 대부분은 그녀를 옹호하고 칭찬하는 글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원치 않는 관심, 과장된 영웅 서사,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숨막히게 답답했다. 그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우려했던 전화가 걸려왔다. 해병대사령부 소속 주임원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강 중사. 일단 수고 많았다. 상황은 보고받았다. 자네 행동 해병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일이 너무 커졌다. 국방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미안하지만 내일 오전까지 사령부로 복귀해주게. 휴가는 이것으로 종료다. 알겠습니다. 필승. 전화를 끄는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자신은 다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반면 김태식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학교에는 즉시 연락이 갔다. 중징계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온라인의 낙인이었다. 분노한 네티즌 수사대는 순식간에 그와 친구들의 신상을 파헤쳤다. 이름, 학교, SNS 계정까지 공공연하게 퍼져나갔다. 그의 SNS에는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이 쏟아졌다. 태식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었었다.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했다.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새도록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사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의 행동을 보았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할머니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 역겨운 연기를 얼굴에 뿜으며 낄낄거리는 자신의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공포와 무력감에 떨고 있던 할머니의 작은 어깨. 그 영상 속의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한 마리의 추악한 짐승처럼 보였다. 수많은 댓글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저 할머니가 내 할머니였어도 그랬을까? 저 여군이 내 누나나 엄마였다면 넌 저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그 글귀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태식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약해 보이는 상대를 괴롭히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재밌었을 뿐이다. 강지우 중사에게 당한 팔의 통증보다 산산조각난 자존심과 인터넷에 박제된 자신의 모습이 주는 수치심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이것이 그녀가 말한 사과의 무게일까? 태식은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웠다. 참교육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강지우 중사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정문 위병소를 통과했다. 휴가 때와는 전혀 다른 오직 군인만이 가질 수 있는 엄정한 표정이었다. 그녀를 본 위병 근무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경례를 붙였다. 지하철 해병대녀의 복귀는 이미 부대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사령부 건물로 들어서자 복도를 지나치는 모든 장병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 시선에는 경외와 존경, 약간의 호기심, 그리고 큰일 한번 제대로 쳤다는 식의 짓궂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소속 부대 동기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등짝을 후려치며 외쳤다. 야, 강지호. 너 이제 스타 다 됐다. 사인 한 장 해줘라. 휴가 나갔다 영웅돼서 돌아온 거 실화냐? 진짜 멋있다 너. 동료들의 환대에 지우는 애써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전우들과 실없는 농담을 나눌 때가 아닌 앞으로 닥쳐올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령관 직속 감찰실이었다. 딱딱한 분위기의 사무실에서 별 2개가 빛나는 장군, 인사참모부장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지우에게 자리를 권하며 예상외로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 중사, 우선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 자네의 행동은 우리 해병대뿐만 아니라 국군 전체의 명예를 드높였어.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슬로건을 몸소 증명해 보인 거야.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냐. 사실이야.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 인사참모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지우의 신상이 담긴 언론 기사 스크랩이었다. 강 중사도 알다시피 자네는 단순 보병이 아니야. 청해부대 VBSS팀의 핵심 요원이었지. 자네의 얼굴과 신상이 이렇게 대중에게 노출된 이상 향후 비밀 작전이나 대테러 임무에 투입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 적에게 우리 패를 하나 보여준 셈이니까. 지우는 이미 각오했던 바였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커리어, 목숨을 걸고 훈련했던 모든 기술이 하루아침에 사건으로 인해 발목 잡힌 것이다. 따라서 사령부에서는 자네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네. 그는 새로운 명령서를 지우에게 건넸다. 임명장. 소속 해병대 제1사단. 계급 중사. 성명 강지호. 위 군인을 20XX X월 X일부로 국방부 정훈공보실 홍보과 파견 근무를 명함. 국방부 정훈공보실. 군의 홍보와 미디어 대응을 총괄하는 곳. 작전과는 거리가 가장 먼 소위 입으로 싸우는 부대였다. 총과 칼 대신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야 하는 곳. 그것은 현장 체질인 지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작전 요원입니다. 현장에서 싸우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지우가 반문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인사참모부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 또한 싸움일세, 강 중사. 지금 국민들은 군에 대한 불신과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어. 자네는 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상징이 됐네. 카메라 앞에서 군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자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전장이자 임무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알겠습니다. 필승. 사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전장에서 적과 싸우는 것보다 대중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영웅을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두려웠다. 김태식과 친구들에게 내려진 학교의 징계는 사회봉사 4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낙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등교하는 길, 복도, 심지어 급식실에서까지 그들을 향한 수군거림과 경멸의 눈초리가 따라다녔다. 한때는 무리의 중심에서 힘을 과시하던 그들은 이제 철저한 외톨이이자 기피 대상이 되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태식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어느 날 함께 징계를 받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떡하라고?
이미 다 끝났어. 우린 그냥 쓰레기야. 한 친구가 자포자기한 듯 말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끝나는 거야. 태식은 그날 지하철에서의 기억을 더듬었다. 할머니의 무릎 위에 있던 하얀 국화꽃, 그리고 그들이 내리려던 동작역. 그 두 가지 단서는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국립서울현충원. 그들은 그저 한 노인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신성한 여정을 더럽힌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 할머니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드리자. 하지만 할머니를 찾을 방법은 막막했다.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동장역 근처에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요양원이 있대. 혹시 거기에 계실지도 몰라.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그들은 다음 주말 약속이라도 한 듯 용산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병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들 같은 불량 학생들이 발을 들여도 되는 곳인지 두려웠다. 하지만 태식은 용기를 내어 병원 안내 데스크로 가 주말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그들의 어색한 봉사활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휠체어를 밀어 산책을 시켜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어르신들의 양 냄새와 노쇠한 모습이 그들이 조롱했던 늙은이 냄새를 떠올리게 해 죄책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주름진 얼굴과 느린 걸음 속에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한 어르신은 한국 전쟁 당시에 치열했던 고지전을, 다른 어르신은 월남의 정글에서 겪었던 생사의 순간을, 또 다른 분은 파독 광부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젊은 날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들은 교과서의 죽은 활자와는 차원이 달랐다. 태식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고 무지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다. 한때 조롱했던 그분들의 이야기에 이제는 존경심을 담아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개과천선은 그렇게 서툴지만 진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국방부 정훈공보실로 파견된 강지우 중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얼굴이 굳고 준비된 원고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 하지만 이 또한 나의 전장이다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녀는 무섭게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군 홍보 영상의 모델이 되었고 국군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안보 강연에도 나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솔했고 꾸밈이 없었다.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과 군인으로서의 철학을 담은 그녀의 말은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가장 큰 임무가 주어졌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위한 특별 강연이었다. 해병대 중사가 육사 생도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수백 명의 제복 입은 생도들이 가득 찬 대강당. 단상 위에 선 지우는 눈앞을 터트리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손에는 정훈공보실에서 작성해준 모범적인 강연 원고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그 원고를 조용히 옆으로 내려놓았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해병대 중사 강지우입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을 울릴 만큼 크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한 군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왜 강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아덴만에서 해적선과 마주했을 때의 용기와 지하철에서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의 손을 잡아들였을 때의 용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둘 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다는 군인의 본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생도 한 명 한 명을 향했다. 여러분은 곧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장교가 될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휘두르는 힘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영토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평범하고 존엄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새로운 전장에서 자신 역시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군인으로 싸우고 있었음을. 강연이 있고 몇 달 뒤 중앙보훈병원 한쪽 벤치에서는 정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김태식과 친구들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할머니를 찾았고 수개월간 꾸준히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이제 할머니에게 그들은 지하철의 불량학생이 아닌 손주 같은 녀석들이었다. 태식은 할머니의 무릎에 놓인 국화꽃을 보며 그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진정한 사과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한편 강지우 중사의 파견 임무도 끝을 맺었다. 지하철 해병대녀 사건은 이제 긍정적인 미담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고 그녀의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도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명령이 하달되었다. 명령. 강지우 중사의 국방부 정훈공보실 파견 근무를 해제하고 원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으로의 복귀를 명함. 그녀는 다시 서해의 짠내가 묻어나는 포항의 부대로 돌아왔다. 위장 무늬 더플백을 어깨에 맨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 같았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장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 서서 군의 가치를 증명하는 임무 역시 군인의 기림을 깨달았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 경험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 강하고 완전한 군인으로 만들었다.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한 부대원들 앞에 선 지우는 중대장의 복귀 신고 명령에 가장 해병대다운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중사 강지우. 20XX년 X월 X일부로 부대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어떤 적과 마주하든 그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무게와 가치를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강지우 중사는 그렇게 다시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되어 조국의 바다를 향해 섰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